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기대되는 초대 손님 모셨어요. 저희가 삼고초려. 삼고초려해서 네, 모셨습니다. 네, 저희 소개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록이고요. 네. 저는 지금 현지 큐레이터고 오랜 기간 동안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와! 미술의 어느 영역이 주세요? 저는 진짜 회화를 보면 설명을 듣고 역사적 배경을 들으면 느낌이 오지만 회화 자체로는 느낌을 잘 못 받아요. 기피드님 조각상만 좋아해요. 네, 조각만 사랑해요. 그것도 공예품. 특이하신데요? 네.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리스 로마 외 이런 조각품들 보면 아니 그거는 관계없어요. 네. 조각은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그래요? 네, 이 그림은 설명이 붙으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조각은 설명이 안 붙어도 그냥 좋아요. 그렇답니다. 네. 사실 마침 어제 제가 최 PD님하고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추상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와,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연인끼리 하시는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네.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PD가 생각하는 추상 미술은 막 영감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 이 색깔은 어떤 의미고 이 모양은 어떤 의미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을 하길래 이게 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사실 추상미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작가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고 네. 그 내용에 기반해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시각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 그 미술을 막 해놓고 이거는 무슨 의미야, 이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정해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저지를 해놓고 의미를 붙이는 건 아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느끼면 된다. 네, 추상미술도 이해하는 게 아니다. 보고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험을 거기에 대입을 하는 건데 네. 그때 더 모르겠다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고 전공하고 싶었고 미술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편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범주 이상의 것은 이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미술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그 추상의 세계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조각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추상형 미술을 일하는 그 조각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또 좋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3D의 세계를 좋아하고 그런가 봐요. 2D의 세계를 2D의 세계는 만화만 좋아하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네. 구조로 돼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네. 유럽에 가보면 성당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게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애매해요. 차라리 진짜 입체던지. 네. 이건 입체도 아닌 것이 그래서 도리어 식별하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뭘 표현한 거지? 시각적이라? 잘 안 돼요. 네. 도리어 회화는 그래도 이게 되는데 그런 부조들이 더 힘들어. 네, 사람이 이렇게 참 다양하군요. 네. 선생님의 딱 취향이 조각이신 거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미술의 어떤 장르를 같이 공유해서 즐긴다는 게 사실 친구들끼리 같이 그런 취미를 공유했다 그러면 이건 럭키고 맞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시 같은 거를 보러 다닐 때도 그냥 약간 가볍게 보러 갈 때는 최 PD랑도 가고 이제 친구들이랑도 가는데 보통 혼자 가요. 그게 훨씬 편하죠. 그 감상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그거를 막 이렇게 쫓기듯이 보게 되니까 맞아요. 그냥 혼자 배려해줘야 가서. 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여행 갈 때도 따로 다녀요. 네. 아부다비의 루브르 분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길 들어갔었는데 저는 박물관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더덕님은 보고 싶었던 게 건물 전체의 외관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 밖에 굉장히 아티스틱한 어떤 장치들이 설치 미술처럼 돼 있었어요.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안에서 조각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읽으면서 가셔가지고 아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 안 된다. 맞아요.
보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그리고 맨하탄에서는 저는 모마 가서 하루 종일 있었고 네. 저분은 자전거 타고 허드슨 강을 강변을 달렸죠. 그래서 음. 이것도 각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점심 맞아요. 먹을 때 되니까 전화하더라고요. 네, 혼자 먹기 심심해서. 그쵸, 네. 그쵸. 다시 직업으로 돌아올게요. 네네네. 그래서 로기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왜 로기님이세요? 전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 초록이. 네. 아, 그래서 학생 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로기라고 불렀어요. 어머나. 그 정도로 초록을 좋아하셨어요? 초록색 옷이 진짜 많은데 지금 특성상 많이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무채색 입어야 돼요? 보통 무채색을 많이 입어요. 갤러리에서 이제 그림보다 사람이 더 튀면 안 되고. 화려하면 안 되니까. 초록이 화려한 색인가요? 초록이 아무래도 무채색보다는 눈에 띄죠. 전 그린 스크린 뭐 이런 거. 제가 가진 초록색 가루들이 다 원색이라.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셨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록이구나. 그러면 그림도 그린톤? 그린톤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저도 좀 아이러니긴 한 게 제가 소장한 작품들은 다 약간 블루톤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거 내가 살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그림이 있는데 네. 그것도 블루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는 또 블루를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마음이 가는 거니까. 더덕님은 무채색을 옷도 그렇고 그런 톤을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저를 만나고 좀 화려해졌죠. 제가 겨울 쿨톤이라 네, 얼굴이 다른 거 입으면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아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몰랐어요. 전 색깔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로기님이 미술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저희 집이 막 엄청 풍족한 집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문화생활을 진짜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동도 어렸을 때 엄마랑 막 이렇게 다니고 연극 같은 것도 해화에서 막 보고 네.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마침 근데 와중에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미술이었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자라나는 환경이 너무 좋았네요. 네. 그런 인간의 저 심오한 정서라던가 본질 같은 거를 사실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 그림이나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거를 농축해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익숙하니까 그 안에서 나랑 교감하는 것도 생기고 하는데 그게 단절된 사람들, 뭐 교과서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미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가진다 하더라도 처음에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하셔가지고 되게 부럽다 싶네요. 네. 로기님 어머니가 해주신 일을 더덕님이 저한테 하셨던 네. 거예요. 처음에 사귀면서 락 가수의 공연 있을 때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해화동에 연극 있을 때 연극 거의 다 주말마다 보러 다니고 약간 그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를 혼자서 또 다녔던 더덕님도 집안이 그렇게 다니시는 집안은 아니셨어요. 근데 혼자 찾아다녔던. 되게 특이하신 케이스인데요. 그런가요? 사실 그러니까 환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일했던 갤러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분이 그 갤러리를 하셨던 게 본인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컬렉팅 막 하시다가 그림이 이제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부럽다. 이거를 전시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게티? 그래가지고 혹시 그분 이름이 게티? 네. 그런 나름대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갤러리를 하셨는데 그 갤러리가 진짜 힘들었지만 얻은 게 많았고 또 그 회장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좋은 점이 그 회장님도 그 회장님의 선대 회장님께서 고미술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인사동을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현대미술에 눈을 뜨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문화예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유롭게 느끼고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맞아. 큐레이터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영향을 진짜 많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연예인들, 가수분들 중에 어릴 때 너무 환경이 안 좋고 네. 혼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음악으로 이겨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정서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아서 연극을 보러 혼자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래 네. 집에서는 절대 허락 안 해주는데 이제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연극 보러 가고 그랬던 경험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저 정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10대 후반 20대 때 굉장히 막 혼재돼 있고 어지럽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리도 안 되고 근데 그 무언가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 인간 삶의 어떤 내용들을 건드려주는데 그걸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막 가슴이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고 싶고 거기 가면 뭔가 고향에 온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로기님은 네. 지금 더덕님처럼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환경이 네. 워낙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환경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게 되셨는데 그때는 어떤 전공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학부랑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두 개를 나왔는데 학부는 회화를 하고 회화를 하다 보니까 제 성향상 약간 뭔가 저도 딱 떨어지고 뭔가 결과물이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2성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업과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대학원에서는. 오, 재밌었겠다. 네. 많이 달라요? 일단 회화과를 다닐 때는 사실 저희 학교가 마른 회화과인데 그냥 현대미술과였어요. 그래서 뭐 설치도 하고 네. 뭐 조각하고 싶은 사람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러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 안에서 저는 제 길을 찾지 못했고 그냥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와, 제 그림 좋다. 그랬대부터 큐레이터로서. 네,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그때는 제가 부러워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대학원에 갈 때는 조금 내가 너무 재료에 대해 모르나 봐. 그 재료에 대한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판업과를 갔거든요. 네. 판업과는 재료를 진짜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약간 화학적인 그런 작용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목각으로 파가지고 거기에다 맞아요. 잉크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음각양각해가지고. 근데 진짜 다양하군요. 맞아요. 하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도 그 경험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를 이해하고 작가들이 작업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남들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재료를 그만큼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계속해서 내가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는 네. 누군가의 작품을 보고 감상하는 쪽이 훨씬 좋으신 건가요? 지금은 그래요. 직업 만족도가 엄청나다. 그러시네. 네. 부럽네요. 저는 그 판화에서 막 정말 회화처럼 찍어내는 판화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직접 이제 해보시고 구현해 보신 거잖아요. 네.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따라서 이런 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그냥 유화, 뭐 수채화 이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재료를 회화에도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저런 것도 쓴단 말이야? 할 정도로. 맞아요. 작가의 영감을 채워주는 재료면 무엇이든지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네. 밑그림 돼 있고 색칠만 하는 거 사가지고 색칠하기? 오래간만에 색칠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저 입시도 했었단 말이에요. 저 산업미술과 입시를 2번이나 치렀는데 네네. 다 어디 간지 없어. 붙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거 새로운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좀 익숙해지면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냥 취미로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게 또 나를 깨워주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큐레이팅 쪽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대학원 졸업하시고. 대학원이 2년이잖아요. 보통 네.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1년 판화를 하고 1년 딱 남았을 때
그 작업을 막 하면서 그때 공모전을 준비할 당시였는데 판학과도 약간 도제식 문화가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약간 하라는 대로 내 그 작품을 따라야 되는구나. 약간 바꿔야 되는 그런 졸업을 시켜주죠. 네,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근데 저는 또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친구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그래서 막 하라니까 막 하기는 싫은데 하긴 해야겠고 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새벽같이 막 만들고 나서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렇게는 작업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랑 같이 대학원에 간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타고난 작가예요. 그러니까 선 하나를 그어도 저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 보는 눈이 높아져서 그렇게 생각하신 걸 거야. 그 재능 없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면서 저렴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지같이 살 바에는 그 느낌 뭔지 알아. 안정적이게 돈을 벌면서 그런 작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자. 사실 그 일도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니까. 그게 돈이 돼요. 네. 제가 이수만 예를 계속 들거든요. 얼굴 안 돼, 노래 안 돼, 작곡 안 돼. 그런데 듣는 귀가 있어. 네. 그럼 됐다. 그렇죠. 어느 일에선가. 친하게 지내시죠. 제가 이수만이 된 앞으로 미술계의 거장이 될 수 있으며, 네. 그렇게 해서, 나는 나에게 맞는 길을 가겠다 하고 이제 길을 찾으시고, 이제 그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맞아요. 로기님 그러면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건 어떤 일, 어디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그 판학과를 그래도 졸업장은 따고 싶어가지고 돈은 냈으니까. 그렇죠. 어찌저찌 열심히 졸업을 해서 학위를 딴 다음에는 수원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그래도 성실히 뭘 항상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막 탑을 찍지는 못해도. 그래서 그때도 계속 전시 기획 같은 일을 학교 다닐 때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졸업하고 그러면은 어떤 이런 행사나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다. 프로그램 기획하는 걸. 근데 마침 제가 그 연고지가 수원이기도 하고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썼는데 덜컥 돼가지고 거기 문화재단에서 화성문화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매년 하거든요. 그 정조대학 능행사하고 그걸 하는 팀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겠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약간 그 일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의 문화예술을 대하는 모습? 그런 것들도 조금 보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나중에 뭐 쓸 수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큐레이팅하고 직접 연결되지는 잘 않잖아요. 연결되나요? 맞아요. 직접 연결이라고 하기는 되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진짜 버릴 경험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1년은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일을 좀 바싹 익히고 열정페이로 그런 다음에 재단에 가서 또 그 사무 스킬들을 쓰면서 인정받았구나. 거기서도 이제 바싹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큐레이터를 하고 또 캐나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재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해요. 서로. 왜냐면 그분들도 미술계에서 어떻게 작품을 판매하는지. 왜냐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현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문을 저한테 구하고 저도 혹시 뭐 그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일종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거기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신뢰로 끈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걸로 또 돌아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실은 어떻게 장착이 되신 걸까요? 성실은 타고나는 건데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해결 안 되나요? 약간 기질적인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적인 면이라고 후천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좀 성실한 편이세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 9시면 주무시는 패턴을 와, 바른 생활이시구나. 네, 지금 50이 넘으셨는데 50대 중반이신데도 계속 그 패턴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와. 그래서 그걸 강제로 주입당하면서 잘하다 보니까 몸에 밴 습관? 네, 맞아요. 그리고 시간 약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게 사회생활 할 땐 진짜 큰 재산이겠어요. 네,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디 가면 딱 신뢰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정말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반항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 그치. 집에서도 반항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기본 성실이 장착되어 있다는, 타고났다는 그 표현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아, 그러다 이제 큐레이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넘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요? 네, 그분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바쁘셔서. 네. 혹시 라이브로 들어오실 수 있다면 네. 보시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진입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열려있진 않아요.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사실 뭐 실제 관장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제가 관장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 갤러리 혹은 지금 갤러리에 들어간 것도 다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고 최근에 갤러리에 들어간 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이력서를 써서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미술계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는 상태? 이게 선진한 국가들에서는 거의 추천인 제도를 쓰지 거의 않습니까? 인맥이죠. 그렇죠. 그래야 혈연, 지연, 학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내가 쓰지. 맞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문화예술계가 이게 정말 저희 딸도 약간 문화예술 쪽이라서 추천으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례인데 맞아요.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인맥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큐레이팅을 하고 싶어. 나는 전공자는 아니야.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가 좀 더 정확한 질문이겠네요. 그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러면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큐레이터가 갤러리 큐레이터냐 아니면 뭐 미술관 큐레이터냐 아니면 독립 큐레이터냐 아니면 비엔날레 큐레이터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본인이 집중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잖아요. 네. 사실 갤러리 큐레이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미술 전공자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고 미술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한 경우기는 한데 만약에 모 회사가 있고 네. 그 모 회사에서 갤러리를 차리게 된다. 그럼 그 모 회사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큐레이터를 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갤러리를 이렇게 내면서.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미술 전공자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미술관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술관이 국공립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열려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준에 미술 전공자거나 문화예술 전공자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미술 전공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경력이 있으려면 그 전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미술관도 이력서를 내고 채용을 한번 시도해보고 하기에는 그게 더 접근성이 좋기는 한데 네.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그 독립 큐레이터라는 거는 네. 공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약간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여러 공간에서 본인의 기획으로 전시를 여는 사람을 독립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네요. 맞아요. 네. 프리랜서의 개념이 강하고 그것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는 전시를 열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들이랑. 네네. 네. 대신 조금 안정적이거나 수입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투자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네. 여기서 궁금한 게 갤러리를 여신 분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오픈해서 작품 같은 거를 본인이 선정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런데 거기에 속한 큐레이터는 그 큐레이터 자신이 그걸 선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가요? 그것도 그 네. 갤러리의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소규모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모든 갤러리가 그렇긴 한데 네. 그 관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 취향에 따른 그림이 많이 선정이 돼요. 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게 곧 그냥 그 갤러리의 색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장이나 대표님이 좀 젊은 작가들, 좀 젊은 해외 작가들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런 작가들 위주로 전시들이 계속 이어지고 네. 지금 저희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중견 작가들, 신인 작가님들도 있긴 한데 중견 작가님들 위주로 컴하고 미니멀한 페인팅 위주로. 아, 네네. 네. 근데 관장님 취향이 그러시고 근데 마침 저도 이건 좀 다른 얘기로 갤러리를 큐레이터가 선택할 때도 이런 요소가 고려가 되는 게 취향이 좀 잘 맞아야 그렇죠. 그 전시를 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맞아. 마침 근데 저도 지금 갤러리가 취향에 잘 맞아서 아,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비엔날레 큐레이터도 네. 비엔날레 큐레이터는 저희가 비엔날레라고 하면은 그 부산 비엔날레, 네. 광주 비엔날레 이런 것 같은 건데 네. 부산 비엔날레가 좀 그래도 시각예술 중에는 큰 비엔날레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돕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의 일을 도와서 전시들을 기획하는. 그러면 그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고 이런 식인가요? 맞아요. 아. 흔히 큐레이터 그럼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단의 관객까지 다 끌고 가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상 큐레이터가 전시의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네. 직업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나랑만 맞으면. 그러네요. 지금 로기님이 얘기하셨던 그 시작 부분부터 연결이 되네요.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취향을 살릴 수 있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큐레이터라는 직업 특성상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해야 되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고 그래서 내 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술관 큐레이터랑 이게 정말 너무 그 분야가 미술의 분야가 너무 복잡해서 그게 신기해요. 미술관 갤러리를 사람들은 혼동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갤러리는 미술관보다 규모가 작으면 갤러리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갤러리는 상업 미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영리 미술이고 미술관은 비영리 미술인데 갤러리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사고 팔 수가 있고 미술관은 관람, 그러니까 복지 이런 게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림을 더 볼 수 있게 복지 차원에서 미술관을 뭐 시립미술관이나 맞아요. 과천에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갤러리는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나 그림을 좀 보고 사고 싶어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네. 그래서 요즘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림을 내가 직접 산다, 직접 작가의 작품을 산다는 걸 엄두도 못 내는 시절에 커가지고 그런 세상은 정말 먼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자취남 이런 채널 아세요? 본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집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그냥 유튜브 채널인데 그곳에 보면은 10평?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그림을 어디 가서 사서 직접 집에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신기하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림을 직접 사는 것들을 재테크 개념에서도 하고 그 문화적인 취향 때문에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도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아직 순수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미술을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재테크의 목적에서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의 목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그 돈이면 주식을 하시거나 주식이 더 리스크가 커요. 차라리 현실적이시다. 백을 사놓거나 네. 백이 제일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 정말 뭐
가능하다면 뭐 부동산을 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더 좋지. 그 정도의 가격이 있는 그림을 사셔야 그게 재테크가 돼요. 근데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네. 비싼 걸 사야지 재테크 수단이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림으로는 정말 재테크를 하기 힘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림의 정도로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전 정말 작은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서 정말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갖고 싶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 네. 애정이 가는 어떤 작품들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갈까 하다가 살까? 갈까? 저거는 하나 사자. 그랬던 거 하나랑 하나는 그 작가님의 전시를 제가 했는데 작가님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작가님 자체도 원래 나이스하신 분이었어요. 작가가 절필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은 그때부터 그냥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작가님한테 작가님 죽을 때까지 작업하실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이 너무 진지한 얼굴로 그리고 너무 진심으로 저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정말 순수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작품도 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 되실 거예요. 너무 작은 거라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코인이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예술에 대해서도 작품에 대해서 분할해서 그 소유권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지? 그때는 한참 신기했는데. 그런 쪽도 관리라고 해야 되나? 인발부 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갤러리들은 그것을 아주 선호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참 남들이 보면은 비웃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작품에 좀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회화나 조각 이렇게 순수 예술 쪽은 정말 저희가 성스럽게 다루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뭐 분할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맞아. 하는 의도 자체가 너무 그 저희가 추구하는 미술 아무리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미술의 목적과 많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그거를 사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같으셔서 직업상.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를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를 사봤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부터 살 수가 있었거든요. 조각 투자라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몇십만 분의 몇 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그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을 때 그 차액을 그 몇십만 개로 나눠서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를 해서 제가 뭐 수익을 얻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그게 되게 뜬구름 잡는 그 회사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은 그 작품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 작품이 결국에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은 그 작품의 그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그렇다면 그 대행해주는 회사가 감당을 해줄 것인가? 맞아.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그냥 투자죠. 네. 예술에 대한 사랑, 보통 그림을 산다는 건 투자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 감상하겠다는 게 더 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없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미술이 아니더라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저희들이 잘 아는 비싼 거라고 한다면 뭐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그럼 이 롤렉스 시계 몇만 분의 일씩 판매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게. 그거는 누군가의 금고에 들어있겠네. 진짜 이게 도대체 뭐가 그 부분에 이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롤렉스 시계는 플렉스용이기 때문에 차야 됩니다. 차야 되는군요. 그러네요. 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뿐 정말 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그 예술 자체에 그 자체에 숭고하거나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네요.
저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고 파는 대상이 되기도 사실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감상이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난 이거를 집에서 두고 계속 보는 게 너무 좋아. 네.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게 네.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정말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뭐냐 하면 아닙니다. 모나리자가 있고 모나리자 짝퉁이 있어요. 너무 잘 베꼈어. 그걸 걸어놨어. 네. 그리고 그걸 감상해. 어떻게 보세요? 모나리자 짝퉁을 걸어놓고 보는 것? 네. 본인이 모나리자를 너무 갖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모나리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없어. 그럼 불가능하지. 그래서 모나리자의 짝퉁을 사서 걸어놔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통 저런 경우에 미술 쪽에서는 네. 그걸 카피하는 네. 인증을 받은 회사들 혹은 네네네네.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모나리자를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정품인 거죠. 일종의 미술관에서 파는 인증된 포스터 같은 느낌일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구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죽은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지금도 계속 그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로얄티를 그분께 드리는 거네요. 네. 그쪽에. 네네. 그런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미술 감상이 그렇게 되는 거는 상관없다고,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저변학대가 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포스터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상을 하고 싶은데 사실 모나리자나 뭐 이런 특별한 그림들은 내가 개인이 소장하기도 쉽지 않고 맞아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네. 그리고 내가 가져버리면은 딴 사람들을 못 보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짝퉁으로 감상하는 게 그게 없어 보이는 행동인가? 하여튼 그걸 어떻게 바라보나. 네. 근데 본인이 그 원본을 안 보고 원본이 아닌 것을 봤을 때도 그 감동이 느껴지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어떠세요? 보는 눈이 있으신 분으로서 어떠세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갖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네. 죽어도 못 갔거든요. 네네.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조르주 모란디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네. 정물을 그리시는 작가예요. 근데 제가 그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고 이 작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그 프리즈 한국 서울 프리즈에서 그 작품이 하나가 조그만 게 온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저는 인터넷으로 보거나 아니면 도록 같은 걸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근데 실물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정말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근데 평생을 이래도 이거를 살 수가 없겠구나. 로기님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분 맞네. 그러네요. 이건 제가 뭐라 얘기를 할 수 없는 영역이네. 그러니까 직접 봤을 때 그 감동이란 게 있다는 게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은 게 그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왜 어릴 때 어디선가 배웠는데 제가 그 미술가의 스토리를 알게 됐어.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 그리고 그 봤던 그림에 대한 향수가 있어. 근데 그 미술관에 갔는데 그 그림이 있어. 이럴 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죠. 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을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인상파의 화가들의 그림을 다 막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림을 봤을 때 직접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그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저의 예전 그런 기억들이 혹은 그때 거기 전시를 봤던 그 분위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이해 안 되는 세계인데 티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보실 때 어떤 느낌이신지 표현하기가 어려운 걸 알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신지 조금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미니진 같은 케이스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되는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 감각이. 감각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건 알아요. 이게 딱 분석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끌린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림이 굉장히 취향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PD님께서는 조각을 좋아했다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추상미술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추상미술보다는 약간 구상에 가까운 그림을 더 좋아하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도 그런 편이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가진 경험을 좀 끌어내기가 편해서 좀 모양이 있는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저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기가 편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의 경험을 좀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니까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뭐 그림을 보든 영상을 보든 주로 저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취향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러리도 다 갤러리만의 컬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갤러리에 만약에 작품을 사러 오셨다 하면은 저희 갤러리의 취향을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렇지. 알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가 가구를 사도 가구점을 다 가진 않거든요. 네. 선별해서 가지. 그것처럼 맞아요. 갤러리도 선별해서 그런 취향의 그림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겠네요. 그게 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네. 저는 계속 이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분석적으로 볼 때는 분석적으로 보는데 그냥 받아들일 땐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저게 유명하고 뭐 이런 것 관심 없고 네. 그냥 좋은 것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좋은데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시겠네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럽 여행 가면서 성당을 예전에는 쉬는 곳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보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회화를 볼 때 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게 혹시 있는지 혹시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라고나 할까? 개인적으로는 네. 회화를 볼 때 혹은 회화를 소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작품의 완성도를 많이 보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는 그 작품의 이 프레임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테두리를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시긴 해요. 네. 왜냐면은 그것까지 그림을 고려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옆면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작가님들을 좋아해요. 맞아. 이거 취향일 수 있어. 잡스처럼 뒤까지 신경 쓰는. 네. 그러니까 이 옆면을 딱 봤더니 막 지저분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소장한 그 작품들은 다 옆면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취향이신 것 같아요. 맞네요. 이것도 그럼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는 맞아요. 눈들이 있으시겠구나.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선호하는 게 저는 색감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어떤 화가들은 왜 이렇게 구린 색깔을 쓰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왜 예쁜 색깔을 안 쓰고 이런 색깔 썼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인간마다 시각의 이 신경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같은 색깔도 다르게 지각하겠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절 보면서 이게 내 눈에 색약이시거든요. 그래서 색깔 못 보시기도 하고 제가 이게 너무 색깔이 예쁘다. 이 이외에는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지 딴 사람 눈엔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큐레이팅 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예술은 주관이니까. 맞아요. 이게 뭐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맞아요. 그러네요.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번뜩 떠오른 거는 만약에 그 회화 작가의 역량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그 작가의 도록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전시 도록 말고 만약에 그 작가가 이렇게 오래도록 자기의 작품 아카이브한 도록이나 뭐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보시면은 좀 옛날에 어떻게 그렸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예전엔 구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구상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추상으로 점점 넘어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대충대충 그리다가 나중에도 대충 그렸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작가가 잘 되는 케이스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아카이브를 보시면은 이 작가가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도 나한테 취향에 맞으면 왜 그 만화가 중에 침착맨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쵸. 막 그렇게 그렸는데 네. 그 취향이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은 작가네요. 그쵸? 그림도 그림이지만 물론 그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작가를 만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이 꼭 회화나 뭐 이런 쪽이 아닌 정말 넓게 생각할 수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란 게 계속해서 뭔가 변화 발전했던 게 예전에는 오페라가 대중예술이었는데 이제는 고급 문화가 됐고 네. 지금 대중예술은 이제 케이팝 같은 게 대중예술이 되고 네. 이게 계속 시대별로 좀 바뀌기도 하고 미술계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은 전시 트렌드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요즘 전시 트렌드라고 하시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젊은 사람들이 그림 구매를 많이 했었고 요즘엔 다시 이렇게 죽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요? 다시 뭔가가 누군가 상속을 해야 돼요. 네, 계속. 상속을 해야 돼요. 이 상승 하강의 곡선이 명품 시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창 그 20, 30대가 명품 되게 많이 소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죽었어요. 그때 지금. 미술 시장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구나. 주식이랑 똑같네요. 네. 이게 골프 시장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골프, 테니스 이런 것도 요즘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근데 그 영향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술을 자기네들의 문화 여가 수단으로 많이 여기게 돼가지고 맞아요. 저희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약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영리 목적인 갤러리들에서도 많이 하시고 미술관에서는 특히 정말 많이 하고 전시를 보면서 나 이거 전시 보러 왔어 하고 이렇게 인증샷을 어디 올릴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그런 코너를 만들어주는구나. 문화예술을 지닌 사람이다. 맞아. 근데 사실 저도 어디 클래식 공연 같은 거 보러 가고 이러면은 나도 이런 걸 본다.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있어 보이죠? 네. 뭔가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했을 때 맞아요. 남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위한 또 섹션을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 게 전시에서 좀 바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군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했다가 돌맞아 받았는데 코드가 아름답더라.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저 쳐다보더라고요. 코드가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상상이 가요. 네. 그리고 이 더덕님이 공감을 못 해준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세요. 네. 저는 권력이 안 좋은 면이 많죠. 하지만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뒤집어서 그 안에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을 보는 거죠. 이러면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어찌 보면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추악한 모습도 있고. 네. 그건 권력이 아니라 리더십이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권력 자체가 권력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 과정이라든가 그거를 사용할 때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 추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악한 이미지를 가지는 건 공감은 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왜 그 다윗과 골리앗을 그린 고야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신 분이 추도 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추악한 미가 있죠. 추도 미의 일종이다 뭐 이런 뜻인데. 추도 미의 일종이다. 네. 그러니까 추도 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피디님이 말하신 게 이거라면은 사실 추도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미일 수 있고 아름다운 것도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보다 앞서가신 거고요. 저는 그 중간쯤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한 권력이 아닌 아름다운 권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한 단계고 앞을 추도 미다 이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네요. 추한 건 추한 건가요? 저는 그것까지 예술이라고 얘기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직. 뭉크의 이렇게 하는. 그거는 추하진 않아요. 보면 추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사연이 있겠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예술의 영역이 이제는 그 행위예술 이런 데 보면 진짜 괴이한 행위예술도 일반인이 볼 땐 되게 많아서 진짜 예술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네. 사실 행위예술은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평면 예술만 전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모든 현대미술을 다 알지는 못하고 또 특히나 요즘에는 미술이랑 기술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알폰소 무하? 네.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걸 디지털화해서 하는 걸 보여준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새로 만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기획 전시의 어떤 한 가지 형태? 그런 걸까요? 네. 어쨌든 그 작품에서 원형이 있는 거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면서 근데 그런 걸 볼 때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회화로 볼 때보다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와닿네?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공간에 압도당한다고 할까? 공간을 다 채워버리니까. 역시 확실히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걸 느껴져요. 저는 약간 움직이면서 있는 동적인 부분에서 좀 더 느낌을 받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각을 좋아하시나 그런가 봐요. 네. 아마 그림 중에 역동적인 그림이 있으면 제가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또 하나 느꼈습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전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 전시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공공미술은 당연히 비영리로 진행을 하고 제가 수원시에서 했으니까 수원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전시가 되게 재밌었는데 뭔가 아쉽게도 장기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범위는 장기적으로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좀 같이 만드는 그런 예술인데 그렇게 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사실 제가 돌아가고 싶은 곳은 공공예술이긴 해요. 결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 파다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진짜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결이 그렇게 많네요. 돈을 벌어보죠. 그래서 후원을 해보죠. 김 PD님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재밌네요. 저 공공예술이라 그래서 그냥 공공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험이라는 단계까지 섞으면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게 기존의 공공예술이 맞고 저랑 그때 같이 일했던 그 감독님이랑 둘이서 약간 추구했던 거는 공공미술이 그냥 잠깐 보고 많은 그런 거 말고 좀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술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보통 국가기관에서 그런 걸 선호하지 않고 뭔가 업적이 주어져야 좋아하는군요. 근데 결과물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관들에서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어떤 그거의 뜻을 정말 잘 아는 기관장이 있거나 맞아. 아니면 후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 참여하면서 눈에 보이려면 벽화 정도 네. 같이 그려보는 거 정도. 그 정도가 정말 존경력이 뭐, 네. 그렇죠. 근데 네.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네, 평가 기준 자체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과물이 짠 하고 나타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결과물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보게 네. 되네요. 근데 사실 그러게요. 그런 과정들을 이런 체험을 같이 하는 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지도 모르게 내가 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시민들이 함께 있어야 시민들이 이것도 예술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막 흉물이라고 했던 그런 신발, 서울역에 신발 달렸던 그 슈즈트리였나? 그 공공미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미술 자체가 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기에 흉물스러웠을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 국가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에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막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럴 기회를 이 나라가 주지 않았다? 너무 정치적인 말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상할 수 있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고 저는 봐서 네.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라 그거는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발언입니다. 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네. 돼야 된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어야 높은 아웃풋을 또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돈을 벌수록 문화예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 확장돼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음악이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어디서 물꼬가 트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뜻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꼬가 어디선가 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 스스로 뭘 한다는 걸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체를 다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오면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어. 주도권을 잡고 싶거나 그걸 할 수 있는 환경, 문화를 만들어줘도 뭔가가 아웃풋이 되지 않을까. 큐레이터로서의 삶 뭐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뭐 미술이든 뭐 어떤 분야, 어떤 종류로 확장하고 싶으신지 또 있으시면. 사실 제가 요즘에 취미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래요? 네. 수영도 하고 있고 오. 탁구도 하고 있어요. 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네.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습관이에요. 너무 좋은 습관을 다 주셨대. 케이팝도 돼요. 네. 근데 저는 클래식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잘 돼서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냥 네. 유튜브 같은 걸로 클래식 뭐 맞아. 네. 리믹스 뭐 이런 거 네.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찾아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클래식을 좀 제대로 알고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와, 문화 영역을 더 막 늘리시는. 또 이 흥미가 언제까지 갈지. 근데 참 좋네요. 이게 균형 잡히는 것 같아서. 네. 시각예술과 음악이란 또 다른 청각예술과 네. 또 몸을 쓰는 운동과 네. 이 모든 것이 다 균형 잡히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체력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춘이다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그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또 저희가 궁금했던 거 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저는 계속 모시고 싶은데 네, 선거치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회를 잡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쭉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